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시 한번 타협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사협회 관계자를 처음으로 형사고발했고 전공의들에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의료계와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부는 장기전에 나설 채비가 돼 있다며 3월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모든 의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 해온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에 밀리면 어떤 의료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내부의 강경론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3월부터 병원에서 새롭게 일하기로 한 전공의들에게 어제 대규모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5개 대형병원에 인턴 600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대형병원에선 전공의들 모두 일손을 놓는 셈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모레인 29일. 3일절 연휴가 끝난 직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행정처분에 바로 돌입할 경우 심각한 의료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정부의 강경 조치에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업 선택마저 제한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처벌 대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혜정 기자, 의사협회나 전공의들 모두 지금 반발이 거센 모습이죠? 일단 전공의 협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심 이 상황에선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의사협회는 오늘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포괄적인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의사협회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포괄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네, 병원 상황도 좀 볼까요? 남아있는 의료진들 필요도가 누적되고 있다는데 지금 응급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병원 응급실에는 20개의 병상이 있는데요. 저녁 7시 반을 기준으로 1개의 가용 병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 위장관 응급내시경이나 투석 환자 간호의 경우 인력 부족 때문에 특정 시간에만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저녁 7시 반을 기준으로 응급실 대기 환자가 18명에 달하는 등 서울 대형 병원들의 가용 병상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낮에 만난 한 보호자는 13살 손주가 자전거 사고로 얼굴뼈와 어깨뼈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종합병원 3곳에서 치료를 거절해 겨우 세브란스 병원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응급 상황이 생길까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자리를 비운 전공의를 대신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오늘부터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긴 대기와 더딘 진료 시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후 전공의들이 추가로 진료 현장을 이탈하면 혼선은 더 커질 텐데요. 유서영 기자가 병원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갑자기 고열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응급실 접수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술을 했을 때 다른 병원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왔는데 여기 응급실에서 인원이 차가지고. 독극물을 삼킨 가족을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여성은 더딘 치료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중환자실도 못 들어가고 지금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상급 종합병원들에선 중증 환자만 수용하면서 2차 병원엔 평일 낮 시간에도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검사 1시간 기존에는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뭐 보통 3-4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환자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외래와 입원 환자들도 힘들고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항암 치료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항암이 아예 내일자는 지금 예약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꽉 차서. 입원 환자는 조기 퇴원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병동을 비운다 그러더라고요. 당직 선생님한테 관리하던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가 좀 그전 같지 않고. 병원마다 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 불가 안내가 잇따르면서 응급 환자를 나르는 구급대원들은 병원마다 이송이 가능한지 전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병원을 선정해서 왔는데 잘못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인명피해가 벌어질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즉각 대응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달래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초안을 공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핵심은 의료진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겁니다. 먼저 의료과실로 환자가 다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제는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입니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필수 의료를 진행하다 환자가 크게 다쳐도 처벌받지 않고 숨지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 의료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의료 행위에는 미용과 성형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 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언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환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는 겁니다.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이런 진료과에 대해서 형사책임 문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미용 성형 포함해서 전체 의료인이 다 특례를 적용하는 걸로 좀 되어 있고요. 의료사고가 벌어져도 입증 책임이 여전히 환자들에게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보호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마치 환자들이 그동안 의사들하고 소송 건 게 돈 때문에 소송한 것처럼.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랠 명분으로 파격적인 특례법을 내놨지만 환자들의 목소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은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인데요. 비이재명계는 친문 학살 공천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웅 기자입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충성동갑에서 여당의 윤희숙 전 의원에 맞설 민주당 후보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냈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배제됐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발표 직후 자맹에 들어간 임 전 실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 친문이면서 유일한 비명계였던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당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당무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며 이재명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는 공천 잡음을 둘러싼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일시 사천 논란, 불공정, 불신의 과정인 이런 공천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 또 당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춤했던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 행렬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위 10%를 받았다는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탈당을 예고한 5선의 서른 의원은 의원들에게 고별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터져나오는 반발을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는 말로 막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공천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개파 간 분란으로 확대되고 당 지지율마저 급격히 하락하면서 당에 상당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총선 위기론도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 열린 지난주 의원총회. 이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변 없었던 걸로. 네, 오늘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대표나 혹시 지도부에서는 나와서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불참했지만 당은 소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처음엔 당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이후에 다시 당과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킨 현역 의원 하위 평가는 작년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는 말도 공공연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다면 평가를 하고. 2년 전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비명 행사라는 조롱조의 신조어가 공공연해졌지만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여당에선 150석에서 160석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이른바 문명 갈등, 비명 친명 갈등의 중심에는 당대표의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음이 크게 울리지만 친명 기득권 포기는 아직 없고 당은 갈등만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리더십은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선봉에 서야 할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여당에서도 공천 파열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검찰 혹은 대통령실 출신들이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갑은 지난 3차례 총선에서 모두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대표적 양지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이원무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자 지역구를 일궈온 예비 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뭐 전혀 오지도 않았던 분이고 또 갑자기 나타났고 무소속 연대나 제3당이나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에, 조지현 전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 각각 단수 공천됐습니다. 모두 여당의 텃밭인 지역구들입니다. 친윤계 핵심과 중진 의원들의 잇단 본선 진출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희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조 친윤인 권성동 윤한홍 의원과 친윤 중에 친윤으로 평가되는 이철규, 박대출 정점식 의원 모두 단수 공천됐습니다. 성남 분당을을 노리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경선을 하게 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이 지역 포기 선언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재배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진석, 정우택, 권영세 등 중진들도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공천 후반부 이른바 친윤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에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불출마를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공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텃밭인 영남권을 포함해 24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김기현 전 대표와 주호영 의원 등 기존 지역구를 고수한 영남권 중진들이 현역 불패의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작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국방부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자 국방부는 서류를 통째로 되찾아오는데요. 그리고 3주 뒤 국방부는 처벌 대상을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중 국방부의 최종 재검토 과정에서 MBC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 나흘 전 국방부 장관실에서 장관이 주재한 회의가 열린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팀은 결국 이 의견을 최종 결과 발표에 반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중간 보도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런데 발표 나흘 전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의 초기 수사 당시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김 단장은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조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결국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정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열었다고 인정하며 언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했을 뿐 중간 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판단이 국방부에서 최종 2명까지 줄어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자, 관련 내용 계속해서 취재해온 법조팀 나세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앞서 앵커께서도 한번 정리해 주셨지만 이 날짜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단계는 작년 7월 31일 당시 이종석 국방장관이 참모들을 통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고 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무시한 채 수뇌부 의견과 달리 이틀 뒤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 원래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고요. 그러자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가서 이 사건 기록을 가져와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국방부가 3주 뒤에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를 다시 경찰에 넘기는 과정입니다. 수중 수색 지시를 전달한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받고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관계자로만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이 단계마다 이른바 윗선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왔고 저희 MBC 법조팀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취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해병대 수사단 단계에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장관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 제기됐었죠. 다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과 국방부 사이 다리가 돼서 미리 이 과정을 조율한 정황이 나왔고요. 기록을 받아온 국방부 수사관조차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 공수처에서 진술한 사실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방부의 재검토 과정에서도 장관이 중간 검토에 나섰고 결론을 사전 조율한 정황까지 더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오늘 그 문제의 회의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국방부 간부들이 결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 건 아닌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시선을 좀 의식한 듯이 이 장관은 신속하게 조사본부가 잘 정리하라 이렇게만 말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장관의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죠. 법무관리관 그리고 또 군 검찰의 수장인 검찰단장이 의견을 냈는데 조사본부가 정말 참고만 하고 자기 뜻대로 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는가 다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당시 조사본부 내부에선 왜 엉뚱한 사고를 우리가 뒷수습해야 하냐 이런 불만도 팽배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국방부 간부들과 조사본부 입장이 좀 이렇게 다소 다르다 보니까 2명은 범죄 혐의자로 적고 사단장 등 4명은 기록만이라도 넘기자 이런 일종의 고육지책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계속 이 외압 의혹과 수사 상황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또 재검토 과정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제대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나세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추가로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정부 여권추천위원 4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야권추천 방심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MBC의 법정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던 방심위. 일주일 만에 열린 심의에서 방심위는 추가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논란이 되자 취재 배경을 설명하는 후속 보도를 했는데 방심위는 이해 당사자인 사안에 MBC가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MBC에만 최고 수위로 징계한 뒤 같은 사안을 또다시 징계한 건 정치적 목적의 심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의는 정부 여당 측 위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절대적인 여권 우위의 방심위원 구도에서 이와 비슷한 심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거방송 심의에서는 SBS 뉴스 프로그램의 한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배우자 이름에 여사나 씨라는 호칭이 붙지 않았고 진행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공식 명칭 어디에도 여사나 씨 등의 호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야권 추천 윤성옥 방심위원은 6대1 구조의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위법 행위를 방조하고 류일임 위원장의 부당한 심의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방심위가 정부 비판 보도 내용을 집중 제재하는 것, 전근대적 시대로 회귀하는 매우 퇴행적인 행태라며 방심위가 보도 통제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야권 김유진 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 해촉 사유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류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 안건을 설명했는데 여권 의원들은 비밀 의무 유지를 위반했다며 해촉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해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유진 의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설이 지나면 내릴까 싶었는데 과일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과일들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과 한 봉지를 들었다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 내려놓고 몇 개가 들어있는지 세어보기도 합니다. 사과를 사도 비싸고 배 사도 비싸고 과일은 먹어야 되겠고 부담 생기고. 설 연휴가 지났지만 과일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2월 하순 기준 사과 10개의 소매 가격은 29,3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올랐고 배 10개는 4만 원을 넘어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수입 과일의 관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수입 과일 수요만 높아졌을 뿐 국산 과일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요. 아무래도 오렌지나 망고나 수입 과일 쪽에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냉해 피해와 탄저병의 영향으로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햇과일이 나오는 올 여름 전까진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과일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오는 4월까지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 2만 톤을 대형마트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맛과 신선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흠집이 났거나 모양이 좋지 못한 과일인 비정형과 이른바 못난이 과일을 대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작황이 부진해 못난이 과일이 평년보다 서너 배나 늘었는데 일반 과일보다 30%가량 저렴합니다. 지난해 기상 여건 때문에 그 비정형가 비율이 평시에 10% 정도 나오는데 한 30에서 40%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부는 또 참외 등 대체 과일이 출하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더 투입해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의 한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여성은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을 방지하는 고리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안전요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스포츠 시설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체험한 이용객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점프대에 오른 이용객 뒤로 주황색 옷을 입은 안전요원이 서 있습니다. 이용객이 바닥에 무사히 착지하자 밑에 있던 다른 요원이 다가가 줄을 풀어주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안전요원은 위와 아래 2명 배치돼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직원은 장비 체결하고 낙하까지 안내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점프대에 배치된 요원은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요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이 착용한 안전장치에 처음부터 천장 밧줄고리가 체결돼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밧줄은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이용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난 시설 입구에는 이렇게 점검과 교육을 위해 당분간 휴점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스포츠 체험 시설은 안성뿐 아니라 하남과 고양, 수원 스타필드에도 있는데 신세계 프라퍼티 소유의 스타필드에 입점한 임대 매장입니다.
업체 측은 고용 형태와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어차피 다 동일한 교육을 받고.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졌었는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신세계 프라퍼티는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 다른 이사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독립기념관이 사상 처음으로 서면 이사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이사 지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내일 정기 이사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서면으로 개최됩니다. 독립기념관이 이메일로 보낸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문서에 찬반 여부를 표시해 답하는 방식입니다. 서면 이사회 개최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2월 말까지 작년 회계를 결산해야 해서 급하게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게 기념관 측 설명이지만 박이택 신임 이사에 대한 반발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독립이라는 대상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부적격한 인사다. 이종창 광복회장과 독립기념관 이사 3명은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이 서면 이사회에 참여하지 말 것과 박 소장의 임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사 3명은 별도의 성명서에서 민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기념관에 민족의 가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이택 소장은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역사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제 공출 이전에 미국에 일본으로 판 것을 그 수탈이라고 보면은 진짜 그게 수탈이 맞겠느냐.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수출이다. 국가보훈부 역시 임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이사의 기존 연구 등을 검토했지만 독립기념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대거 속해 있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표하는 연구단체 수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보상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사기 피해액을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이른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기관이 먼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는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줄곧 요청했던 방식입니다. 수조 원대의 재정 부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5월 법 제정 당시부터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된 채로 60일 이상이 지났고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이 넘는 야당이 오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그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 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더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 의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고 야당 내부의 갈등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 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재정 부담 그리고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앞으로 30일 이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3월 말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부산에서 또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돌연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피해자들은 계약을 도맡아 한 여성이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다면서 자신의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말에 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7세대가 입주해 있는 빌라입니다.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내고 8년째 빌라에 살고 있는 한 입주민은 지난해 말 믿을 수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자에 실패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알려온 집주인은 곧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 16채, 100여 세대가 보증금 1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삶을 좀 포기할 정도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게 좀 많이 힘들죠. 입주민 대부분은 한 50대 여성에게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을 부동산 사장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자신이 집주인의 친척이라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전세금 올리는 거는 내가 주인한테 여기는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그냥 있자.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중사촌 언니니까. 그런데 이미 건물은 공동담보대출, 즉 쪼개기 대출로 40억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세대를 쪼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체 대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우리가 임차인으로 내 고정입 신고되는데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근데 그 정도 부채가 있을 줄 몰랐던 거죠. 이 와중에 집을 소개했던 50대 여성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부동산 사장이라며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은 여성은 알고 보니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 보조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주민들은 또 해당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자기 아들이 의원인데 전세 사기를 치겠냐라는 그것도 있었던 거죠. 현재 이 여성은 피해자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피해자들은 아들인 구의원에게 연락했지만 해당 의원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알게 됐다면서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부부와 중개 보조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커다란 바퀴가 버스로 날아들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넘게 다친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해당 화물차는 지난해 11월에 정기 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을 통과했는데도 어떻게 불과 석 달 만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류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옆으로 바퀴가 빠져나옵니다. 이 대형 바퀴는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튀어올라 버스와 충돌했고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갑자기 통째로 빠진 점에 밀어 바퀴의 회전을 돕는 부품인 허브 베어링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브 베어링은 바퀴와 함께 돌면서 지속적으로 마찰열을 받게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바릅니다. 그런데 해당 화물차는 윤활제가 굳어 베어링에 열이 그대로 전해졌고 점차 녹아 사라지며 결국 바퀴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교환을 안 하거나 이제 새로 그리스를 주지 않으면은 붙어버려요. 베어링도 결국에 철이잖아요. 베어링이 녹아서 없어지니까. 하지만 MBC 취재팀이 지난 2014년 출고된 해당 화물차의 검사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작년 11월 7일, 즉 석 달 전에 정기 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화물차는 6달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의무 검사를 받아왔는데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허브 베어링은 점검 항목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 같은 이상을 감지하고 나서야 점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어링에 그리스가 없다는 거는 기사로서 솔직히 아마 힘들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빠진 바퀴는 화물 무게에 맞춰서 썼다 안 썼다 하는 일종의 보조 바퀴여서 상대적으로 점검이 소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브 베어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정기 점검뿐만이 아니라 또 수시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바퀴가 빠진 이유를 밝히기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피난민들이 구호품 트럭을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오히려 구호 활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요. 요르단군이 수송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물품들을 투하하기도 했는데 식량을 확보하려는 주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군 비행기 안에 가득 실린 구호품들. 낙하산과 구호품이 분리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합니다. 굶주린 가자 주민을 돕기 위한 요르단군의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입니다. 4 طائرات إنزال 3 طائرات C-130 أردنية وطائرة C-130 فرنسية تابعة للقوات الفرنسية. 드디어 도착한 가자 상공.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낙하산을 단 구호품들이 줄줄이 아래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유실돼 바다로 추락하면서 해안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마다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보지만 구호품 포획에 성공한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지키려는 자와 하나라도 얻어보려는 사람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이웃을 향해 채찍까지 휘두릅니다. هذا هو صح لي واحد طب اللي غيري هذا ما صحلوش وهذا ما خدش وهذا ما خدش وهذا ما خدش وهذا ما خدش طب هذا نفسه ياخذ وهذا نفسه ياكل. 길어지는 굶주림에 가자지구 곳곳은 치안 공백과 폭력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약탈당하고 트럭 운전수가 다치는 일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UN 세계 식량 계획은 최근 가자지구 북부에서의 식량 구호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은커녕 더러운 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ولا في اكل طعم اولادي ولا في خبز ولا في ورق وصلت فينا ورق الشجر وصل فينا الحال ناكله اكل الحمار صرنا ناكله. UN 구호기구는 이번 달 가자지구에 전달된 구호품이 지난달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을 위해 벌인 폭력은 오히려 굶주림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유럽의 농민들이 트랙터 부대를 앞세워서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점령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트랙터 900여 대가 집결하면서 도심 일대가 마비가 됐는데요. 농민들은 값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타이어가 도로 한복판에 쏟아지고 건초 더미와 함께 화염에 휩싸입니다. 돌 바리케이트가 농업용 트랙터에 힘없이 무너지고 경찰의 물대포도 소용없습니다. 곡물을 뿌려대는 농민들에게 경찰은 최루탄을 쏩니다. 유럽연합 주요 기구들이 모여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농업용 트랙터 900대가 집결했습니다. 남미와의 FTA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 27개 나라 농업 장관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각종 환경 규제와 연료비 폭등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나라 농산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We produce the food for the people, but we don't make a living. I work from Monday to Sunday every day on my farm, and I don't make half of the minimum wage in France. 벨기에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모인 농민 규모는 수천 명. 당초 트랙터 300대를 대비했지만 예상보다 3배나 많은 규모의 방어벽도 속절없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살충제 제한 규정을 폐기한 유럽연합은 휴경 의무 연기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농심을 달래진 못했습니다. 폴란드 농민들은 열차에 실려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160톤을 철로에 쏟아냈고 프랑스 트랙터 시위대도 파리 도심까지 진격하는 등 유럽 전역의 농민 시위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27개 농업 장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친환경 정책과 농민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회 선거까지 얽히면서 각국의 입장차도 뚜렷해 유럽 농심을 달랠 만한 정책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어선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부표 장벽을 다시 설치했고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남중국해 스카브로 암초.
중국명 황앤다오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암초 입구에 반원 모양의 흰 선이 보입니다. 중국이 설치한 바다 위 만리장성, 부표 장벽입니다.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어선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설치됐는데 어선들이 사라지자 부표 장벽도 철거됐습니다. 中方不得不采取必要措施，坚定维护自身领土主权和海洋权益。 중국은 지난해 9월에도 이곳에 부표 장벽을 설치해 필리핀과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경은 자국 어민의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중국 해경이 300m 길이의 부표 장벽을 설치했다고 비난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Sa isang araw pa lang yun ang nawawala sa ating mga fisherman. Kaya hindi naman maaari na lalagyan ng barrier na gano'n at maliwanag naman ay nasa loob ng Pilipinas yan. 반면 중국은 부표 장벽을 제거했다는 필리핀의 주장은 날조라며 부표를 들이받으려는 필리핀 선박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菲方所谓拆除中方拦阻网具，完全是捏造事实、自导自演。 중국은 남중국해에 9단선이라는 9개의 선을 긋고 그 안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만 존재하던 9단선이 바다 위 만리장성격인 부표장벽으로 현실화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산압금을 강요하는 회사에 맞서 싸우다가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의 장례가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숨진 지 5개월 만인데요. 택시업체 대표는 방 씨를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이 됐지만 업체에서는 여전히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족과 동료들이 배웅합니다. 숨진 지 144일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겁니다. 유일한 가족인 딸은 아버지를 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반성도 사과도 없는 그룹은 지금껏 이리저리 법망을 잘 빠져나갔겠지만 이번엔 기필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방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라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지 22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사는 방 씨에게 1년 넘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현행법상 불법인 산압금을 운송 수익금으로 이름만 바꿔 강요했습니다. 업체 대표 정모 씨는 협상은커녕 욕설을 내뱉으며 방 씨를 위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분신 열흘 뒤인 지난해 10월 6일 방 씨는 결국 숨을 거뒀고 가족과 동료들은 회사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표 정 씨를 방 씨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여전히 밀린 임금 1,50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방 씨 외에도 여러 기사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노동청 근로감독에서 확인돼 검찰의 추가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변희수 하사. 국방부는 아직까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재심사를 열지 않고 있는데요. 고인의 3주기를 맞아서 다시는 이 같은 희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변희수 재단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성전환 이후에도 국방의 임무를 이어가고 싶다던 고 변희수 하사.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강제 전역을 당한 뒤 끝내 세상을 등진 그의 죽음에 군은 줄곧 냉담했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심사하라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인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직 심사에 대한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군이 관련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순직을 인정하게 되면 본인들의 강제 전역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게 되는 것을 군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인의 3주기를 맞아 또 다른 변화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이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성별 정체성이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한 건데 변화사의 법적 소송을 도왔던 변호사와 진료를 맡았던 주치의 등이 함께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고인의 이름을 딴 변희수 재단이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변화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할 국방부 심의가 이르면 다음 달쯤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지난해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다가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실을 유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에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이끌 축구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늦어도 5월까지 정식 감독 선임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세 차례 전력강화위원회의 결론은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식 감독을 고려했지만 K리그 현직 감독들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팬들의 우려를 저버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정식 감독을 뽑기로 했는데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그러면서 협회 소속 감독이 후보로 떠올랐고 1순위 제안을 받은 황선홍 감독이 하루간의 고민 끝에 수락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선홍 감독은 자신이 별도로 꾸릴 코칭 스태프들과 다음 달 월드컵 2차에선 태국과의 2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표팀도 잘 추스러서 우리가 태국 2연전을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준비할 생각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제 자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월드컵 예선 2연전이 치러지는 기간 올림픽 대표팀은 사우디에서 열리는 중동 친선 대회에 출전하는데 이 대회는 올림픽 대표팀 명재영 코치가 맡고 황선홍 감독은 태국과의 2연전이 끝나는 즉시 오는 4월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둔 올림픽 대표팀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11일 만에 황선홍 임시감독으로 급한 불을 끈 축구협회는 국내외를 망라해 후보자들을 물색한 뒤 늦어도 5월 초까지 정식 감독을 뽑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LG와의 원정 개막전에 이어서 KT와의 홈 개막전 선발 등판까지 예고했습니다. 예전에 개막전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를 선언했는데요. 오키나와 현지에서 이명노 기자입니다. 캠프 합류 닷새째. 불펜 투구만 2차례 소화했던 류현진은 오늘 처음으로 팀 수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2년 만이라 작전 사인이 조금 낯설었는데 베테랑답게 금세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자 여유 있게 임무를 처리하고 환호했습니다. 투구 하나, 훈련 하나까지 개막전만을 향해 있는 류현진. 사실 KBO 리그 시절 류현진은 개막전에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통산 5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5.81. 여기에 우승팀 LG까지 상대하는 상황이지만 부담조차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하고는 이제 다른 팀이 됐고 개막전에 항상 성적이 좀 별로 좋진 않았지만 12년 만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던질 생각이에요. 올해는 시즌 개막전을 원정에서 치른 뒤 엿새 뒤 KT와의 홈 개막전까지 등판하게 돼 책임감은 더 커졌습니다. 원정 개막과 홈 개막을
같은 시즌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뜻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한국 시리즈에 붙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목표는 분명합니다. 왕의 귀환을 기대하는 팬들에게 가을 야구 그 이상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에는 꼭 퍼스트 시즌에 갈 수 있도록 하고 8년 안에 꼭 우승할 수 있도록 8년 안에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개막전에 맞춘 류현진. 12년 만에 한국 팬들과 만나는 만큼 이번엔 개막전 승리를 반드시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선수가 후배 선수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속팀이 계약 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후배 선수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오지영 선수. 소속팀 페퍼저축은행의 자체 조사에 이어 한국배구연맹도 2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연맹 상벌위는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징계 최고 수준인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수 간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는 국내 프로배구에서는 처음인데요. 페퍼저축은행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오지영 선수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반박 자료도 많다며 재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학농구에서 나온 슬램덩크인데요. 25cm나 더 큰 상대 앞에서 과감하게 날아올랐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보시는 건 경복궁과 북악산입니다. 멀리 있는 산들이 손에 닿을 정도로 정말 선명한데요. 이번엔 잠실대교입니다. 강남에서 강북을 바라본 모습인데 오늘 서울은 가시거리가 50km 가까이 튀었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요.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2주째 나쁨인 날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눈비가 자주 내린 덕분이기도 한데요. 내일도 공기질이 깨끗할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 13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시작된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3일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그치는 등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